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출 규제, 청약제도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돼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올해 주택시장 매매 가격은 0.2% 하락하고 전세 가격은 0.3% 상승하며 주택 거래량은 98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공급 과잉 우려로 흐르지만 숨어있는 수요를 보면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틈새 주택시장에 대해서 허명 해설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6만 9,020가구로 1999년 36만 9,541가구 이후 최대이고요. 2018년에도 41만 가구가 지금 현재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가 2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1월 물량으로서는 아주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224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를 재건축했던 S라든가 또는 리센츠, 파크리오 단지에 대한 물량 자체가 한 15,000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이 가구가 입주를 동시에 시작을 하면서 발생했던 2008년도 역전세난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요를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주택 노후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주택이 멸실될 수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멸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했었을 때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266만 호가 되겠고요. 20년에서 30년 된 주택 같은 경우는 449만 호로서 전체 주택이 한 4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구의 수명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인구수라든가 또는 가구 수에 대한 증가, 외국인에 대한 증가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주택 수요는 연간 한 50만 호 중반대에 이렇게 달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가 작성했던 제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전망치가 39만 가구인데 이거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전후 멸실 수요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택지 공급을 감소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2017년도부터 개발 물량은 감소해서 한국의 주택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화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요. 이는 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올해가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괄적인 입주 물량 정체에 대한 수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역별 또는 그 지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주변의 물량 수급을 고려해야 된다는 또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요. 서울의 전세를 받아주는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고양시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남양주시라든가 또는 이제 위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 등의 주변 지역 등의 수급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서울의 전세 가격은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사도 주택 공급 물량을 계획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잉 공급이 걱정이 된다면 분양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보이지 않는 수요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계획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설사의 연도별 공급 실정과 2017년 분양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택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건설사들이 있는데요. 이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만큼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은요. 올해 분양 시장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실행은 시장 그 변화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하나건설 등 국내 주택 공급 10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량만 좀 살펴봤더니 2014년도에 10만 405가구, 2015년도에 20만 8,906가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 16만 3,163가구로 예전에 비해는 감소를 했지만은요. 올해도 15만 9,196가구의 주택을 분양할 계획으로서 이렇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4%밖에 축소가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만 8,906가구에 비한다고 한다면요. 23% 정도 축소한 규모이긴 하지만요. 그 전년도 예년에 한 10만 가구씩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50%가량 많은 수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에 이제 8개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 물량을 작년보다 줄여 잡았는데요. 대림산업이 35%를 줄여서 가장 많이 줄였고요. SK건설이 22%, 삼성물산이 12%를 줄이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0%, 현대산업개발이 82%나 물량을 증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10대 건설사 전체 공급 예정 물량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대우건설이 올해 이제 27,31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서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7년째 주택 공급 물량 1위로서 이제 주택에 대한 명가를 자리 잡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 이외에 GS건설 같은 경우가 26,250가구로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3만 42가구 또 2만 6,863가구로 각각 주택 분양에서 1, 2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2만 852가구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물량을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2만 3,355가구로서 빅3로 올랐던 대림산업이 있었는데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5,309가구로서 물량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반면에 지난해 1,165가구로서 비교적 적은 물량을 공급했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82%를 늘려서 18,446가구를 분양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공급 과잉 논란 속에서도 10대 건설사들은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지만 거의 비슷한 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최근 2년 분양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전과 보기 드물게 아주 호황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부터는 이 대호황의 후유증이 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경고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가능했던 시중금리도 이제 오르기 이제 조금씩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 3년 동안 분양된 13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를 슬슬 이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 과잉에 의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이 건설사들이 물량을 거의 비슷하게 계획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계획 물량 자체가 지난해 수준과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지난해 미처 이제 분양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물량이 올해로 넘어와서 이 물량 자체가 올해 이제 수치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건설사들은 작년에 비해서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공급 계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15년도가 주택시장 아주 호황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작년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시장이 이제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요. 2015년도보다 공급 물량을 20에서 30% 정도 축소할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016년도에도 부동산 시장 자체의 열기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건설사들도 부랴부랴 이제 사업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데 이렇게 물량을 증가를 시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의 분양 물량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세워놓을 계획을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렸던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계획을 축소한 회사들도요. 올해 공급분 중 상당수가 손이 모자라서 미처 시장에 내놓지 못했던 작년도 물량이 이제 올해로 넘어왔다라고 2월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2구동성으로 계획 물량 자체가 올해 모두 다 공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 위험 자체가 적었던 도시정비 사업의 분양 일정이 올해 잡혀 있어서 계획 물량이 상당히 많은 수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런 물건 외에 자체 사업 물량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이제 주시하면서 사업 속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대산업개발도 조합 물량 등 위험이 적은 물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올해도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유연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가격을 보합 또는 하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됐던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이른바 틈새 시장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올해 수도권 시장의 가장 큰 유망 지역을 꼽는다면 어디로 보십니까? 예, 대부분 주택 가격이 올해 이제 보합 또는 아니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길이 뚫리는 곳에는 아무래도 사람과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이에 따른 편의시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새로운 도로라든가 철도망이 뚫리는 곳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저평가됐던 지역이 이런 교통이 좋아짐으로써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올해 이제 인천과 김포를 잇는 제2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라든가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등 세 곳이 이제 수도권 고속도로가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경기 서북부 그다음에 남부 간의 주요 도시 간의 거리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길 효과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들 지역 내에서 개발 호재 지역과 투자 유망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올 3월 달에 개통되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를 좀 살펴보면요. 이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의 연결 구간인데요. 인천시 중구와 그다음에 김포시 양촌면을 잇는 28.6km에 달하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개통이 완료가 되면은 현재 1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이동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를 40분 가량 단축을 해서 한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이 도로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 좀 미개발되었던 이런 지역들의 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도록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편리한 교통 여건을 지닌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도 상당히 빨리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북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김포 지역의 발전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통되는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2 경인고속도로의 연결 구간인데요. 안양 만안구와 성남 중원구 21.9km를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안양 평촌 주변과 과천, 의왕, 판교 등 수도권 남부의 부촌들을 좀 지나게 되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는데요. 의왕시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 포일지구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일지구 같은 경우는 의왕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산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를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판교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아주 되게 뚜렷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공급 과잉의 여파로서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는데요. 판교 지역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는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의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산업계의 판교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테헤란밸리를 떠난 IT 기업들이 판교로 등지를 옮기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테크노밸리 집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피스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에 개통되는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56.6km를 30분대로 연결하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강변북로와 연결되어서 경기 북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택 가격이 아주 저평가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개통 외에도 신규 철도망에 의한 호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이 경전철이 7월 달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과 보훈병원을 연결하는
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주 구간이 8월 달에, 그다음에 수원, 인천에 있는 복선 전철이 연말에 이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 철도 노선과 연결되어서 세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하철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가 바로 이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직주 근접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길 효과 등의 개발 호재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신규 분양 시장은 조금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방안으로 뉴스테이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테이는 임차인이 최소한 8년 이상 장기간 거주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서 우리가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좀 약간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임대주택이라 한다면 아주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공임대하고 달리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 규모에 대해서 규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뭐 자재라든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공통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설립한 니치가 이제 맡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도 상당히 수월하게 잘 된다라는 편리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업형 임대주택, 이제 이걸 우리가 뉴스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자체가 좀 단축이 되고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법인세 등과 같은 이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뉴스테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올해 전국 아파트에 대한 물량 자체가 한 35만 가구, 36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7월부터 8개월 동안 매달 평균 한 3만 9천여 가구가 새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가운데 또 여기에다가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분양 시장 자체가 냉각될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요. 이제 건설사들이 새로운 틈새 시장을 노리다 보니까 이제 뉴스테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뉴스테이만 좀 살펴본다면은 총 한 2만 2천여 가구가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를 현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자를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따라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높은 민간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제한 공모 방식을 3월에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사업장이라도 뉴스테이로 전환을 해서 공모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시행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 등 같은 경우 이 공공기업 범위도 상당히 명확히 하기로 했고요. 8월쯤에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기부 체납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함으로써 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뉴스테이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자체가 일반 분양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했었지만은요, 역설적으로 뉴스테이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잔금 대출을 받기가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들어서 분양 승인을 받은 단지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뉴스테이에 당장 마련해야 될 목돈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향후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 5%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부담 자체가 적다는 것이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에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요.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체가 도입이 되면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뉴스테이 같은 임대주택 시장의 그런 파이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건설사들도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했던 7개 뉴스테이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다 보니까요.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4.1대 1에 비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요자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이 뉴스테이 시장 자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테이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을 위한 고급형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모으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림산업과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 단지를 선보이기 위해서 테라스형 뉴스테이를 공급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 호밀실 지구에 힐스테이트 호밀실을 공급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와 연계를 해서요, 카쉐어링이라든가 차량 경정비 서비스 같은 경우를 또 도입을 했고요. 전통의 유통 명가라 할 수 있는 롯데그룹의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카드라든가 롯데렌탈 등과 연계해서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서 생활 가전에 대한 렌탈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개념을 뉴스테이 단지에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을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충북 혁신도시의 뉴스테이를 공급했던 우미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에 경기 파주 운정 3지구에 846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을 합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서는 이제 한옥형 뉴스테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흥건설 같은 경우도 뉴스테이 단지를 올해 안에 또 선보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서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아무래도 상품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는 형태다 보니까 저마다의 차별화를 통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도 뉴스테이 공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 권역에서도 첫 뉴스테이가 올해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독산동에서 1,065가구, 물레동에서 737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상반기 중에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반도건설이 서울 중구 신당동 예전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짓는 하나유보라 스테이 같은 경우는 준공 6개월 전인 2018년도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네, 올해 불황 속에서 틈새 주택시장에 대해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H는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 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는 LH가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서비스입니다. 관리 업무 컨설팅은 관리 행정, 회계, 시설관리 분야의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며 공사기술 자문은 해당 공사의 공사 금액과 물량, 시기 등을 자문해준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